정부가 전국에서 서울과 과천 등 4개 지역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거 풀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 완화 방안을 조기 시행하는 등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는데 거래 절벽이라고 불릴 만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관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오늘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지난 네. 9월에 이어서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어느 지역이 좀 규제에서 풀려나게 되는 건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나머지 지역들은 다 규제 대상에서 이제 풀려났고요. 네네네. 남은 것만 고려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서울과 나머지 4개 경기도 총 5개만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서울이 있고요. 그다음 과천, 그밖에 이제 분당, 수정, 하남, 광명 이렇게 5개 지역만 아직까지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안 된 상황. 나머지는 다 해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오늘이 3번째 규제 지역 해제였고 지난 네. 6월과 9월에 이어서 2개월 만에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한 건데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다 보니까 이런 이유들이 좀 배경이 됐다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네. 좀 그 정부의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 이 투기 과열 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 여기는 너무 과열이다.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너무 투기 열풍이 분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책들을 도입했는데 네. 이 해당 투기 과열 지구에 한해서는 뭐 대출이나 세제 같은 것도 규제가 많았고요. 또 청약이나 거래 그 자체 규제가 많이 있었는데 규제 자체를 완화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 투기 과열 지구 해제라는 그 표현부터 투기 과열 지구가 이제는 아닌 거죠. 사실은 이 남아있는 5개 지역마저도 투기 과열 지구의 그 성격에 부합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한 번에 모든 지역을 이 투기 과열 지구 해제를 진행해 버리면 예. 또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씩 조정하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이 남아있는 5개 지역도 투기 과열 지구 이 대상 지역으로부터 해제되는 수순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이중 규제 지역은 계속 유지한 건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그 지역은 특별히 재건축도 많이 있고요. 우리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대상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건축, 재개발 이런 수혜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직도 투자 혹은 투기, 내 집 마련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 절벽 현상에서 해당되는 이런 지역들이 뭐 벗어날 리가 없습니다. 다 네. 똑같이 말 그대로 이 거래 절벽 현상이 야기되고 있고요. 지금은 그냥 대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고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0.3%포인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률이 그러하니 이렇게 조정이 너무 격화되면 너무 큰 폭락은 막자, 경착륙은 막자 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을 좀 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착륙은 좋은데 이게 천천히 하락하는 건 좋은데 네. 폭락하는 것은 더 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 네. 폭락을 막자 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격히 냉각된 거를 좀 막고자 하는 거라고 이게 볼 왜 수 있겠네요.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이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시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크게 가계부채와 연관이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자산 가격이 급격히 추락하게 되면 부채가 자산 규모보다 커지는 현상. 그렇죠. 이들을 고위험군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실제 이 고위험군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부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부실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좀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대책도 여기에 나름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이제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네. 집을 사고 팔 때 네. 어떤 부분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내용도 짚어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대출 규제죠.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의 경우에는 LTV 제한이 있다든가 네네. 또 세제도 많이 달라지는 거죠. 뭐 취득세, 양도세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붙거나 덜 붙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예. 거래를 이제 꺼리게 만들겠다, 수요세를 좀 멈추겠다라는 것이고 청약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청약 자체도.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제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청약도 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거래 전반에 걸친
이 과정 자체가 막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풀어나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쨌든 그 중간 선거가 미국에 또 있었는데 네. 이걸 기점으로 상승세를 이어오던 미국 뉴욕 증시가 3일간의 랠리를 일단 마무리 짓고 오늘 뒷걸음질 어제 쳤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락폭이 좀 꽤 컸었죠. 네. 예. 자, 이것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중간 선거가 어떻게 보면 개표되기 전까지는 예. 이 시장의 기대가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그 시민들의 기대가 뭐였냐면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다. 근데 이 주가라는 면에서는 공화당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시민들. 왜냐하면 공화당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 자체가 규제를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예. 뭐 기업의 법인세를 또 떨어뜨려 준다든가 이런 친기업적인 경제정책 기조가 많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경기를 많이 안 좋게 만들었고 악화시켰고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엄청난 숙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당이 이제 힘이 줄어들고 공화당이 이렇게 득세를 하게 되면 예. 증시에는 이제 기대가 많다 하면서 한 3일 정도 이제 우상향하는 랠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젯밤을 계기로 해서 이제 공화당의 압승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민주당도 나름 선전을 했구나. 그리고 물론 하원은 승리했을지 몰라도 이 상원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굉장히 지금 박빙의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민주당이 나름 선전하는구나라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또 역시 증시에서 반영되는 거, 실망의 증시. 예.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대했던 것들이 다시 꺾이는구나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보통 중간 선거 이후에는 과거 사례를 좀 짚어보면 네. 한 10 중에 8 정도, 그러니까 80% 이상 정도 상승 행보를 보였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너무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오늘 내일의 주가만 가지고 이걸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좀 더 기간을 봐야 그렇죠. 된다. 더 기간을 봐야 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더 좋겠죠. 예. 이 견제와 균형입니다. 말 그대로 민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라고 한다면 네. 바이든 행정부가 주장하는 이끌고자 하는 그 정책 기조 그것을 누가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견제와 균형이 나름 이렇게 유지되는 과정에서 적당한 정책들은 입안이 되고 좋은 정책들, 우리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 좋은 그런 경제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추천도 하되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균형이 도달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간 선거에서는 보통 현 정부가 압승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양당이 고루 차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네. 그래서 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좀 많은 제한, 좀 특히 미국 경제의 장기적으로 불확실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하면서 계속 돈풀기를 했단 말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이 돈풀기 하면서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 공화당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라는 게 공화당의 전략이에요. 지금도 이제 지금 정부도 긴축시키고 있는데 네. 공화당이 되면 더 그걸 더 쫄 그렇죠. 거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시키겠다라는 의사결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나름 이제 경제가 저 혼자 선택하는 것보다 여러 다수의 의견이 고루 참작이 되면 더 좋은 선택지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의회가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기대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통상적으로 중간 선거 이후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22년 끝자락 23년 초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에서의 이 또 중간 선거 외적인 요인을 고려해도 예. 주식 시장에서는 좀 순풍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경향성이 강한 것이죠. 그렇군요. 중간 선거 이제 뭐 최종적으로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 확실하게 알려면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텐데 그렇죠. 미국 내도 그렇고 산업군별로 어떤 희비가 엇갈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전망을 해볼까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양당을 다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랄까요? 칩4 전략이랄까요? 그밖에 모든 그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로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영역들 이게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특히 하원에서 그런 것을 제동을 걸 겁니다.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이죠. 전기차 보조금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동이 걸린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바이든 행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태양광, 풍력, 전기차 이런 영역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그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겠다.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까지. 그런데 이런 영역에 제동이 걸리고요. 상대적으로 공화당이 많이 추진해왔던 산업이 반대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전통 에너지 산업, 석유화학 산업.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좀 더 좋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 법안마다 다르고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배터리 기업 입장과 자동차 기업 입장이 다릅니다. 또 곧 다르겠죠. 예, 다 다르지만 일단 가장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예.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 H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이제 워싱턴에 가서 우리 한국 코트라 무역관이 있습니다. 워싱턴 무역관 그쪽과 가서 미팅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그런 조치들 특히 동맹국에 대해서 배려 없는 조치들 이런 것들을 많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누가 승리하는지 상관없이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그밖에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행보들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했던 정치적 어떤 발언의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군요. 내가 이 당을 유지해야만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해야만 민주당이 국회를 다수당으로 유지해야만 예.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 표를 얻기 위한 행보였었다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중간 선거가 끝나면 그만큼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워낙 지금 동맹적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다 편에 서서 해 왔는데 근데 한국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공화당의 입장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다소 유연하게 그리고 뭐 연기라든가 유예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증시에 좀 연이어서 네. 지난 간밤에 굉장히 좀 그 비트코인 이쪽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댔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뉴욕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이었는데 네. 업계 2위인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죠. FTX의 유동성 위기 왜 촉발된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음. 좋지 못한 터에 테라 사태가 있었고 루나 사태가 있었고 그랬죠. 계속 악재들이 지속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FTX가 재정 부실 상황에 있었고요. 근데 뱅크론도 발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낸스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1위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 FTX를 인수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겠다. 그것 때문에 다소 좀 진정됐었던 그랬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소 진정됐다가 이제 기업의 실사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인수하겠다라고 선언한 후에 기업 실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미국 규제 당국이 FTX 고객의 자산 관리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개연성을 확인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면서 인수를 포기 선언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유동성 공급이 안 되는 것이고 뱅크런은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정말 자금난이 이 비트코인발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FTX CEO가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한 8조 정도 지금 메우지 않으면 네. 유동성 위기 때문에 파산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다는데 네. 진짜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어요. 혼란스러운 데다가 네. 이게 이 주식 시장과 금리가 역행하지 않습니까? 뭐 시간적 격차를 두지만 그렇죠. 선행해서 역행하긴 하겠지만 근데 역시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확실한 자산이고 공격적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투자에 대한 매력을 잃어요. 주식 투자나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국면인데다가 이런 악재들이 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이 문제가 쉽게 해소되리란 그런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정책 당국이 규제 당국이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1위 거래 업체니까 이거 또 다른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인수하라라는 종류의 분위기가 다시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예. 그런 일단락이 지어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장 기대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 고물가 때문에 어쨌든 소비자분들, 국민들은 참 시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대 물가 상승률, 물론 뭐 미국도 그 CPI 발표할 텐데 일단 6%대 물가 상승률 기록했던 6, 7월에 비해서 일단 오름세가 다소 좀 꺾였다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체감은 전혀 네. 뭐 그런 느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체감과 물가가 다르죠. 이제 지표와 체감과의 괴리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꺾인 거지 네.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상승률의 폭이 좀 둔화된 것뿐이지 그렇죠. 여전히 높고 계속 예, 오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체감하시는 물가는 지표 물가와 원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도 주유를 많이 하시는 분은 그 선생님의 체감하는 물가는 주유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건설 현장의 뭐 건설사 사장님의 체감 물가는 건설 자재 가격 자재 상승일 가격. 거고요. 뭐 낙농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 원유가 입장에서는 할 거고. 그 사료비가 그렇죠. 체감 물가일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물가가 원래 다른 것이다. 지표 물가와 괴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좀 여러분이 경제를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일단 그 원유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각 군마다 지금 높지 않은 곳이 없어서 네. 원유값 또 우유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우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빵과 또 네. 커피 등의 가격도 인상되는 이게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밀크플레이션이다. 맞습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먹거리도 그렇고 네. 생필품 값도 계속 오를 거다. 가격 부담이 좀 가중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식품값 일단 소비자들이 가장 좀 체감할 수 있는 네. 그럴 게 이제 식품값인데 맞습니다. 이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물론 교수님께서도 아실 네.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을 한번 이 경유를 설명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났었죠. 음.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 대란이 와요. 에너지 위기,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요. 그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여기서 요소를 추출해서 비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료 대란이 온 거예요. 아하. 비료 가격이 치솟죠? 원유가 오름으로써 그럼요. 그럼 비료가 다 이 에너지로부터 추출되니까 그럼 비료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오르죠. 밀, 콩, 옥수수, 식용유 다 오릅니다. 네. 그러면 이것들이 반영된 이런 것들이 뭐에 쓰냐면 사료로 쓰여요. 그러면 소 한 마리 키우는데 55% 비용이 사료값이거든요. 그럼 사료값이 오르면 소 기르는 비용이 오를 수밖에 늙기 없죠. 때문에 속값도 또 그리고 이쪽 당연히 우유값도 오르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인 거고요. 어찌 보면 원자재 값은 올 여름에 가장 높았는데 농산물 원자재 값. 근데 우유 가격은 지금 반영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아하. 그럼 우유 가격 오르고 빵 가격 오르고 서비스 가격 오르고 하면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요. 선행으로 오른 다음에 이제 우유는 이제 오른 거군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다 오르면 또 다시 또 돌아가는 거죠. 계속 오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물가 상승세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스파이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그런 고리아에 놓여 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물가가 안정화됐다라고 체감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처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처방은 진짜 말 그대로 당장 소비를 위축시키는 소비를 위축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게 지금의 금리 인상 행보입니다. 그렇군요. 당장 소비가 둔화되고 투자가 둔화되면 결국 수요가 위축되니까 단기간 안에 물가를 빨리 잡을 수 있어요. 있다. 그렇게 하고서 경기 부양적으로 빨리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어느 갖고 쪽도 있습니다. 고통은 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